엄마 그냥 도장만 찍어. 이 집도 가게도 어차피 다 내 거 될 거잖아. 요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냄새는 시장 골목의 마늘 냄새, 된장 냄새, 고춧가루 냄새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이었다. 나는 그 복도 끝에 서서 열린 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침대 하나, 작은 서랍장, 창문 하나. 이것이 이제부터 내 세계의 전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70내 사람들은 평생 나를 본명 대신 김반찬집이라고 불렀다. 주민등록증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나조차도 내 이름보다 그 별명이 더 자연스러워진 지 오래였다. 김순자.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돌아가신 어머니였을 것이다. 순자야, 밥 먹어라. 그 목소리마저 가물가물하다. 며느리가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무거운 건 없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공책 묶음. 내 인생 전체가 그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어머니, 여기 괜찮죠? 햇볕도 잘 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 부드러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당분간만 계시다가 상황 정리되면 모시러 올게요. 당분간.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당분간이라는 말은 정이 묻은 단어였다. 잠깐과 영원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좋은 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꾸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꾸할 힘이 없어서였다. 며느리가 떠나고 문이 닫혔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정적. 나는 침대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 그림자 위로 내 지난 50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살. 20살에 시집 왔다.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 본 적도 없는 얼굴, 혼례를 치르고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었다. 시댁은 가난했다. 논도 밭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병약했으며 시아버지는 술을 좋아했다. 남편은 성실하긴 했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다. 돈을 벌어도 모으지 못했고 모아도 지키지 못했다. 나는 25세 아들을 낳았다. 분만실에서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배고프지 않게, 배우고 싶은 것 배우게, 원하는 대로 살게 하겠다고. 그 다짐 하나가 이후 50년을 지배했다. 30이 되던 해 남편이 일을 나가다 다쳤다. 공사장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병원비만 나갔고 남편은 몇 달 동안 누워 지내야 했다. 그때 처음으로 시장에 나갔다. 가진 것이라곤 장독대에 있는 김치와 된장, 그리고 2손뿐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았다. 무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커다란 함지박에 담아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갔다. 처음에는 행상이었다. 좌판도 없이 시장 골목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김치를 팔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다가 한두 명이 다가왔다. 이거 얼마요? 한 근에 500원이요. 그렇게 시작했다. 첫날 번 돈은 2,000원이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울음이었다.
내가 벌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 사실이 낯설었고 동시에 뜨거웠다. 한 달, 두 달, 1년.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 김치 맛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단골이 생겼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쪼그려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사람들이 나를 김반찬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김반찬집, 김치 사러 왔어요. 김반찬집 어디예요? 저기 골목 안쪽에 앉아 있어. 처음에는 우습다고 생각했다. 나는 김순자인데 왜 반찬집이 얘 이름이 되는 걸까?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것, 아들을 먹이는 것, 살아남는 것이었다. 남편의 허리는 완전히 낫지 않았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고 오래 서 있지도 못했다. 결국 가장 역할은 내 몫이 되었다.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할 시간에 팔을 한 단 더 다지는 게 나았다. 35 되던 해 드디어 좌판을 얻었다. 시장 안쪽 작은 공간.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내 자리. 그 작은 공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다. 간판을 달았다. 나무 판자에 페인트로 김반찬이라고 썼다. 그 간판 아래서 나는 그 후로 40년을 보냈다. 새벽 4시의 습관.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몸에 새겨진 시계는 어떤 기계보다 정확했다.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갔다. 불을 올리고 큰 솥에 물을 받았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다.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파를 다지고 마늘을 빻고 고춧가루를 준비했다. 국부터 걸었다.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계절마다 다른 국, 날씨마다 다른 간. 비 오는 날에는 국물을 좀 더 진하게, 무더운 날에는 시원하게. 손님들은 몰랐겠지만 나는 매일 날씨를 보며 간을 조절했다. 날마다 국은 끓고 나는 식어갔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드는 생활이 20년, 30년 반복되자 내 몸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설렘이 식었다. 희망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남편과의 사이는 서먹했다. 미워서가 아니었다. 그냥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 아침에 밥상을 차려주고 저녁에 밥상을 차려주고 그 사이에 대화라고는 몇 마디 되지 않았다. 다녀왔어. 밥 먹어. 결혼 생활이라기보다는 동거인에 가까웠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았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교집합은 오직 아들뿐이었다. 아들, 민석이. 그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다. 배고프게 하지 않았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혔다. 공부하고 싶다면 과외를 시켰고 대학에 가고 싶다면 학비를 대줬다. 새벽마다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다. 이 국물 한 그릇이 아들의 학비가 되고 아들의 미래가 된다고. 내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아들을 위한 투자라고. 그래서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파도 쉬지 않았다. 어느 해 겨울에는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는데 그냥 약을 바르고 다음 날 또 팔을 다졌다. 어느 여름에는 더위를 먹어 쓰러졌는데 반나절 쉬고 다시 가게에 나갔다. 그렇게 무리한 대가는 나중에 찾아왔다. 무릎이 안 좋아졌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다. 의사는 관절염이라고 했다. 오래 서서 일하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들에게 흔한 병이라고. 일 좀 줄이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일을 줄이면 누가 돈을 벌지, 누가 아들 학비를 대지, 누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지. 그렇게 또 1년, 2년, 3년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다. 장사는 잘 됐다. 점심때가 되면 가게 앞에는 줄이 섰다. 김반찬집 국물은 믿고 먹어. 여기 반찬은 진짜 집밥 맛이야. 우리 어머니 음식 맛이랑 똑같아.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 그 모든 칭찬 속에 내 이름은 없었다. 김반찬집, 그냥 집만 있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장소였고 개인이 아니라 상표였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번듯한 회사, 깔끔한 셔츠, 잘 맨 넥타이,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보람을 느꼈다. 됐다. 내 인생은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인 보람이 있다고, 손등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파도 버틴 보람이 있다고. 아들은 결혼을 했다. 며느리는 깔끔하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다.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다녔고 말을 조리 있게 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다. 아들 복이 있구나 생각했다. 결혼식에서 나는 한복을 입었다. 평생 앞치마만 두르고 살던 내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하객들 앞에 섰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했다. 아들 잘 키웠다고,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나는 웃었다. 그런데 왜인지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예감, 그런 것이었을지도. 결혼 후 아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전화가 뜸해졌고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 갔다. 이해했다. 결혼하면 다 그런 거라고. 며느리 집안도 챙겨야 하니까, 바쁘니까. 하지만 아들이 가게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예전에는 가게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고 시장 냄새를 싫어했다. 옷에 냄새 밴다며 가게 안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주 왔다.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서류 가방을 들고. 엄마, 요새 장사 어때? 뭐 그럭저럭. 매출은 좀 올랐어? 올해는 좀 괜찮은 편이야. 아들은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계산대를 살피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집주인이 세입자 가게를 점검하는 것처럼. 그때는 그냥 관심이 생겼나 보다 생각했다. 아들이 내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마웠다. 평생 무관심하던 아들이 이제야 엄마 고생을 알아주나 보다. 어느 날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다. 엄마, 이제 가게를 좀 키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체인점, 프랜차이즈, 확장, 투자. 어려운 말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나는 글자가 서툴렀다. 서류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개미처럼 보였다. 무슨 말인지 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이 반짝거렸다. 오래간만에 보는 열정적인 눈빛. 어릴 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와 같은 눈. 엄마 손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하는 거야. 내 손맛. 응. 엄마 음식 맛있다고 다들 그러잖아. 그걸 브랜드로 만드는 거야. 브랜드.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니 좋은 거겠지 싶었다. 내 손맛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간다는 말에 조금 뿌듯했다. 그래서 이 서류에 도장 좀 찍어줘. 아들이 내민 서류에는
글자가 빼곡했다. 사업자 등록, 상표권 양도, 부동산 담보 대출. 나는 그 글자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다 뭐야? 그냥 형식적인 거야. 사업하려면 필요한 서류들. 엄마가 해도 되는 거야? 엄마 명의로 해야 유리해. 세금 문제도 있고. 아들이 짚어주는 대로 도장을 찍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도장을 찍을 때마다 인주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묘하게 쓰게 느껴졌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지. 그 말을 내 입으로 중얼거렸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갈 재산. 지금 넘기나 나중에 넘기나 뭐가 다르겠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 도장이 내 가게와 내 집, 내 노후를 한 번에 넘기는 도장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첫 번째 체인점이 문을 열었다.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상가, 건물 1층, 깔끔한 인테리어, 밝은 조명, 김 반찬이라는 간판. 오픈하는 날, 나도 갔다. 커다란 꽃다발과 화환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들은 양복을 빳빳하게 입고 손님들과 악수를 나눴다. 며느리는 리본을 자르는 사진을 찍었다. 나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분명 김반찬이라는 이름은 내 것인데 나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다. 저 가게가 내 가게 맞나 싶었다. 그래도 좋았다. 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내 손맛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가는 것 같아서. 체인점이 2개, 3개, 5개로 늘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바빠졌다. 회의가 있다. 투자자를 만나야 한다. 출장을 가야 한다. 나를 만나러 오는 일은 점점 줄었다. 나는 여전히 시장의 본점에서 국을 끓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올리고 팔을 다지고. 달라진 건 없었다. 아니, 달라진 게 있었다. 가게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사업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모르는 사업 쪽 일이니까. 하지만 금액이 점점 커졌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어느 달에는 1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민서가, 이번 달에 돈이 많이 빠졌던데. 아들은 가볍게 대답했다. 아, 그거 체인점 물품 대금이야. 걱정 마.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다.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겠지. 내가 모르는 사업 세계에서는 그렇게 돈이 오가는 거겠지. 하지만 장부를 적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매출은 늘고 있는데 통장 잔액은 줄고 있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다. 새벽마다 국을 끓여도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메모를 시작했다. 오래된 외상 장부 끝에 연필로 조그맣게 이날 통장 잔액 이상 감수. 이날 아들 계좌로만 원 이체. 이날 집 대출 서류 서명. 글자를 쓰면서도 내가 왜 이러나 싶었다.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메모는 했지만 깊이 따지지는 않았다. 그냥 나중에 확인하자 정도로 넘겼다. 그 나중이 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처참한 방식으로 어느 날 며느리가 가게로 찾아왔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가한 오후, 나는 저녁 장사를 위해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며느리는 내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 결국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뭐, 그럭저럭. 나이도 있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무릎. 사실 요즘 무릎이 많이 아팠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다. 하지만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20년째 그랬다. 괜찮아. 이래야 몸이 안 굳어. 그래도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쉬다. 그 단어가 낯설었다. 나에게 쉬다라는 단어는 사치였다. 평생 쉬어본 적이 없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아파도 가게를 열었다. 쉬긴. 누가 가게를 봐. 그건 저희가 알아볼게요. 이제 점장들도 있고 시스템도 갖춰졌으니까.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또 서류였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어머니,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유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유양원? 네.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있고. 어머니 건강 챙기시기 딱 좋은 곳이에요. 나 아직 멀쩡한데. 왜 유양원을? 아직이라고 하시지만 건강은 미리 챙겨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반박하기 어려웠다. 집 전세 문제도 있고 사업 구조도 바꿔야 해서. 전세 문제. 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 그건 민석이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복잡한 거라서.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불안했지만 더 따져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보여주는 요양원 사진은 깨끗하고 좋아 보였다. 정원도 있고 방도 넓어 보였다. 당분간만 계시면 돼요. 상황 정리되면 바로 모셔올게요. 당분간. 그 단어가 또 나왔다. 당분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며느리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짐을 쌌다. 평생 모은 물건들 중 가져갈 수 있는 건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가구도, 가전도, 가게 도구도 두고 갔다.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미 넘어간 것들, 가져간 것 중에 가장 무거웠던 건 옷이 아니었다. 오래된 외상 장부 묶음, 기름 얼룩과 국물이 튄 낡고 다른 공책들, 그것만은 꼭 챙겼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것을 버리면 내 인생 전체가 사라질 것 같았다.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는 푹신했다. 시장 골목 가게 뒷방의 딱딱한 온돌보다 훨씬 편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정막, 새벽 4시. 몸이 저절로 깨어났다. 40년 동안 몸에 새겨진 시계.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다. 불을 올릴 솥도 없었다. 팔을 다질 도마도 없었다. 마늘을 빻을 절구도 없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요양원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산과 나무만 보였다. 시장의 번잡함, 사람들의 목소리, 국 끓는 냄새, 그 모든 것이 다른 세상 일처럼 멀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평생 앞치마만 걸치고 살던 내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가게 주인이 아니라 입소자가 되어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 인생 전체에 잠깐이라는 스티커가 붙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여행 가방을 열었다. 옷 밑에 깔아둔
공책 묶음을 꺼냈다. 오래된 외상 장부. 장부를 펼치자 기름 냄새가 났다. 국물이 튄 자국, 연필로 끄적인 글씨들, 손때가 묻은 모서리. 이 장부에는 내 인생이 들어 있었다. 누구에게 몇천 원, 몇만 원, 외상으로 가져간 손님들, 빚 대신 김치를 두고 간 이웃들, 가게 사정 안 좋을 때 일부러 더 많이 사주던 단골들, 그리고 아들이 가게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날짜와 금액들. 장부를 넘기다 보니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내가 적어둔 짤막한 메모들. 이날 통장 잔액 이상 감수. 이날 아들 계좌로 500만 원. 이날 집담보 대출 서류. 그땐 그냥 이상하다 싶어 끄적였던 것들이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것들. 아들을 믿고 싶어서 덮어두었던 것들. 하지만 이제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장부를 펼치니 그 메모들이 선처럼 이어졌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조금씩 가져갔는지. 그래프처럼 매끄럽고 잔인하게 올라가는 선. 나는 배 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아들이 효도하고 있고 내 노후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조금씩 물 밑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서서히 진행된 침몰. 집은 담보로 넘어가 있었다. 가게는 아들 명의가 되어 있었다. 내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도 이미 내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허락받지 않은 인출들, 묻지도 않은 서명들. 어차피 내 거니까라는 말 뒤에 숨은 착취. 그 밤 나는 울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화가 났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길었다. 아침 7시에 기상, 7시 반에 아침 식사.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할 일이 없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그냥 방에 앉아 있거나,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복도를 서성이거나. 다른 노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어떤 사람은 종일 자고, 어떤 사람은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얀 천장, 금이 간 곳, 얼룩진 곳. 천장의 패턴을 외울 정도로 오래 바라보았다. 밤이 되면 불 꺼진 복도 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비상등만 켜진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되짚었다. 20살에 시집 와서 30부터 가게를 하고 40, 50, 60.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던 나날들. 그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은 없었다. 거울 속 내 얼굴보다 국물색과 간이 더 익숙해진 인생. 내 이름보다 가게 이름이 더 자연스러운 인생. 나는 사라지고 집만 남은 인생.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었다. 면회도 오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든 말든 사업과 삶은 잘 돌아가고 있을 것 같았다. 요양원 식당의 밥은 밋밋했다. 간이 약하고 맛이 없었다. 대충 만든 티가 났다. 재료는 괜찮은데 손이 안 간 음식, 마음이 빠진 음식. 밥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저 국에 파를 조금만 더 넣으면 좋을 텐데. 저 나물에 참기름을 한 바퀴만 더 둘러주면 좋을 텐데. 습관이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 숫자를 세고 재료를 나누고 간을 맞추던 본능. 외상 장부를
넘기는 손끝에서만 아직 내 체온이 느껴졌다. 그 장부만이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 같았다. 어느 날 점심, 식당에서 작은 소란이 났다. 이 국, 왜 이렇게 짜요? 한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혈압 있는 노인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나트륨 조절해야 하는데 이러면 어떡해? 맨날 짜거나 싱겁거나 둘 중 하나야. 이러다 우리 다 쓰러지겠어.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주방에서는 젊은 조리사가 우왕좌왕했다. 원래 담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둬서 경험 없는 사람이 급하게 투입된 모양이었다. 그 순간 내 코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국 냄새를 맡았다. 소금만 더 들어간 국, 마음은 빠진 국.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국물 색도 탁했다. 육수를 제대로 우리지 않은 거다. 육수가 약하니까 소금으로 때우려고 한 거다. 그러면 맛은 짜기만 하고 깊이가 없어진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다가갔다. 저기요. 젊은 조리사가 돌아보았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눈이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르신, 여기 들어오시면 한 번만 내가 끓여볼래요. 조리사가 머뭇거렸다. 규정상 입소자가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식당에서 불평이 계속 터져나오고 해결책도 없고 결국 조리사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나는 앞치마를 빌려 두르고 국자를 집었다. 오래간만에 잡은 국자 손잡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팔이 기억하고 있었다. 먼저 불을 줄였다. 국이 너무 펄펄 끓고 있었다. 간을 보았다. 역시 짰다. 물을 조금 더 넣고 국간장으로 감칠맛을 보탰다. 파를 꺼냈다. 대파를 썰어 넣었다. 파를 언제 넣어야 향이 살아나는지 몸이 알고 있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야 파향이 국물에 스미면서도 아삭함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었다. 국자를 들어 한 숟갈 맛보았다. 괜찮았다. 나는 국을 더 끓여 기존 것과 바꿔달라고 했다. 조리사가 고마워하며 새 국을 퍼날랐다. 그날 오후 식판이 거의 비어 돌아왔다. 늘 밥을 남기던 할아버지까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떠먹었다. 사람들 입에서 말이 흘렀다. 오늘 국은 다르네. 옛날 집밥 맛 난다. 우리 엄마 국맛이야. 짧은 그 말 한 줄이 오래 얼어붙어 있던 가슴을 툭 건드렸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른 것도 수고했다고 인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오랜만에 쓸모 있는 사람의 체온을 느꼈다. 며칠 뒤 간호사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손에 작은 것을 들고 있었다. 어르신, 원장님이 드리래요. 작고 투명한 플라스틱 명찰.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주방 도우미 김순자 어르신.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김순자. 그 이름은 평생 가게 간판에도 전단지에도 영수증에도 없던 글자였다. 김반찬집이 아니라 김순자. 내 이름. 어르신, 국솜씨가 좋다고 소문났어요. 원장님이 주 3일만 주방 좀 도와달래요. 물론 어르신 건강 봐가면서요. 나는 천천히 그 명찰을 가슴에 달았다. 손이 떨렸다. 기쁨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그동안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건지 주름진 마음 가운데 곧게 서는 기둥이 하나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주 3일. 짧은 시간만 부엌에 서기로 했다. 노인에게 무리가 가지 않게.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다시 사는 법을 배웠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다시 시작됐다. 다만 이번에는 4시가 아니라 6시. 여유로운 아침.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부엌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해졌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도구들. 이곳이 시장 골목은 아니지만 국이 맛있어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근을 썰 때마다 잘려나가는 건 내 지난날의 바보 같던 선택들이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나? 왜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았나? 왜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나? 팔을 다질 때마다 잘게 부서지는 건 부끄러움과 분노였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세상 물정 모르고 산 것에 대한 부끄러움. 국을 저을 때마다 내 안에서 엉켜있던 미움과 애착이 함께 섞였다. 아들에 대한 미움, 그래도 남아있는 애착. 그 두 가지가 뒤섞이며 서서히 간이 맞아갔다. 요양원 식사가 달라졌다. 노인들이 밥을 남기지 않게 됐다. 오늘 국도 맛있네. 밥 먹는 게 즐거워졌어. 젊은 직원들이 장난 섞인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셰프님, 오늘 메뉴 뭐예요? 나는 웃었다. 속으로는 그 호칭을 받아들였다. 평생 처음으로 내 노동이 얘 이름과 함께 불리고 있었다. 밤이 되면 외상 장부를 펼쳐두고 연필로 숫자와 날짜를 다시 따라 적었다. 언제부터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줄기 시작했는지, 어느 날 아들 계좌로 큰돈이 빠져나갔는지, 집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이 언제였는지 줄을 쭉 이어보니 분명해졌다. 이건 단순히 효도가 부족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허락받지 않은 인출들, 서서히 진행된 침몰, 의도적인 착취. 손은 벌벌 떨렸다. 그런데 생각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면 나는 끝까지 이용당한 채로 늙어 죽겠지. 나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나는 늘 당하기만 했다. 시집 와서 시집살이 당하고, 장사하면서 진상 손님에게 당하고, 아들에게 속아서 당하고, 늘 참고, 넘기고, 괜찮다고 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엄마니까, 어른이니까 다 참아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70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 시간마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면서 보낼 수는 없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복수라기보다는 바로잡음,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하지만 어떻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장부를 다시 넘겼다. 아들이 가져간 돈, 축소된 매출, 허위 보고,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결국 결심이 섰다. 한밤중 복도에 비상등만 켜져 있을 때 나는 공용 전화기 앞에 섰다. 전화기가 낡아 보였다. 버튼이 닳아 숫자가 희미해져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다. 국자 대신 수화기. 무거웠다. 이 전화 한 통이 무엇을 바꿀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지, 아들이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떻게 될지.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세무서 익명 제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국세청 익명 제보 센터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여자 목소리.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외상 장부를 들춰가며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읽었다. 가게 매출과 대출, 집 담보와 체인점, 계약이 어떻게 한 줄로 이어지는지 설명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말은 또렷하게 나왔다. 40년 동안 장사하며 다져진 말솜씨, 손님에게 설명하듯
조리 있게 장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날짜별로 다 적어뒀어요. 상담원이 상세 정보를 물었다. 사업자 이름, 주소, 관련된 사람들. 나는 아는 대로 대답했다. 전화가 끝났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간 듯 차가웠다.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복도 벽에 기대야 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웠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뜨거움이 아니라 더는 속지 않겠다는 데서 오는 열기였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40년 동안 끓여온 국처럼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다. 그 뒤로 몇 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주 3일 부엌에 섰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사람들 밥을 지었다. 요양원 노인들이 내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작은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다. 전화 한 통으로 무엇이 바뀔까? 혹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아들에게서 여전히 연락은 없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요양원에 보내놓고 한 번도 전화하지 않다니, 얼굴도 비추지 않다니,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아들에게 나는 이미 정리된 존재였다. 필요할 때 도장 찍어주고, 이제는 치워둔 존재.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밤마다 울었다.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베개가 젖었다. 아들이 미웠다. 하지만 더 미운 건 나 자신이었다. 그렇게 키워놓고, 그렇게 믿어놓고 결국 이 꼴이 됐으니 요양원에서 사귄 친구들이 위로가 됐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집을 빼앗긴 사람, 외로운 사람, 다들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방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손님이요. 손님. 아들이 왔나 싶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 둘,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김순자 어르신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내 방에 앉아 질문을 했다. 가게 운영에 대해, 아들이 관여한 정도에 대해,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경위에 대해. 나는 외상 장부를 꺼냈다. 그들의 눈이 커졌다. 이걸 다 기록해 두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장부를 적어야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났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 결국 나를 살린 셈이었다. 그들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을 찍었다.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고 메모를 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던진 돌이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파문. 한 달 뒤, 요양원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프랜차이즈 반찬업체 김반찬의 대표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나왔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키운 아들. 해당 업체는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노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모,
그 단어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다.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휴게실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혀를 찼다. 요즘 세상에 저런 놈이 있다니. 부모 등쳐먹고 사는 놈들 천벌받아야 해. 그들은 화면 속 남자가 내 아들인 줄 몰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 팔을 다지고 마늘을 빻고 국을 끓여온 손. 그 손으로 아들을 신고했다. 울어야 할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냥 멍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한 일이 옳은 건가? 밤새 뒤척였다. 며칠 뒤 아들이 왔다. 요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어머니,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풀이 죽은 지친 목소리. 우리는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이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왜? 왜 그랬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원망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았다. 그냥 슬펐다. 내가 물어봤어야지. 내 목소리가 나왔다. 생각보다 담담했다. 서류에 도장 찍을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해 줬어야지. 그건 내 집, 내 가게, 내 통장 다 가져갔잖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 말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요양원에 처박힌 뒤에야, 모든 걸 잃은 뒤에야 나오는 사과. 미안하면 되는 거야? 내 새끼들한테도 이럴 거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가라. 난 할 말 없다.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아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와서야 눈물이 났다. 서럽게 한참을 울었다. 재판이 진행되었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서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외상 장부를 들고 증언대에 섰을 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 장부에 다 적혀 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검사가 질문했고 나는 대답했다. 40년 동안 장사하며 익힌 것들, 누가 언제 얼마를 가져갔는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 아닙니까? 자발적이요? 나는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내용도 모르고 찍은 도장이 자발적인 겁니까? 아들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게 자발적인 겁니까? 법정이 조용해졌다. 재판 결과 아들은 실형을 받았다. 횡령과 탈세, 그리고 노인 재산 침탈, 여러 가지 죄목이 붙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냈다. 아이들은 며느리가 데려갔다.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쁘지 않았다.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냥 허무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새벽마다 국을 끓이며 꿈꾸던 미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압류되었던 재산 일부가 돌아왔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요양원비를 내고도 조금 남을 정도. 적어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요양원에 남기로 했다. 돌아갈 집도 없었고 혼자 살 자신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할 일이 있었다. 주방 도우미 일을 계속했다. 주 3일이 주 5일이 되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국을 끓이기로 했다. 젊은 조리사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육수 우리는 법, 간 맞추는 법, 계절에 따라 재료 고르는 법. 40년 동안 몸에 익힌 것들을 하나씩 전해주었다. 어르신, 이거 맛이 이상한데요? 파를 너무 일찍 넣었어. 불 끄기 직전에 넣어야 해. 아, 그렇구나. 젊은이가 배워가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내 손맛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체인이 아닐까. 어느 날 편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다. 어머니, 이렇게 편지로나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돈이 필요해서? 사업이 어려워서? 다 핑계입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국 끓이시던 거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손등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픈 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 인생을 제가 망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편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불효자, 민석올리.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아들이 글씨를 잘 쓰는 편이었는데 이 편지는 달랐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다. 아마 오래 걸릴 것이다. 어쩌면 평생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편지를 버리지는 않았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외상 장부 옆에 봄이 왔다. 유양원 정원에 꽃이 피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창문을 열면 꽃향기가 들어왔다. 나는 오늘도 부엌에 섰다. 미역국을 끓였다. 누군가의 생일이라고 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부었다.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간을 맞췄다. 국간장 한 숟갈, 소금 반 숟갈, 맛을 보았다. 괜찮았다. 국을 퍼담으며 생각했다. 이 국이 누군가의 생일상에 올라간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평생 기억될 맛이 될지도 모른다. 요양원에서 먹은 생일 미역국으로 나는 김 반찬 집으로 50년을 살았다. 내 이름 석차보다 가게 이름이 더 익숙했다. 사람이 아니라 장소였고 개인이 아니라 상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요양원에서 나는 김순자 어르신이었다. 국을 잘 끓이는 할머니, 젊은 조리사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은 처지의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친구. 마지막 국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국을 끓일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 손맛으로, 내 인생으로. 75번째 생일. 요양원 식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케이크 대신 미역국이 올라왔다. 내가 끓인 미역국이 아니라 젊은 조리사가 끓인 미역국. 어르신, 맛 좀 봐주세요.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내밀었다. 나는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다. 합격. 젊은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다. 요양원 노인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삐뚤빼뚤한 목소리들,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나갔다. 하지만 그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렸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는 생각했다.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던 50년,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요양원에 버려지고, 하지만 그 끝에서
나는 다시 시작했다. 내 이름을 되찾았다. 내 손맛을 전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74세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국그릇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따뜻했다. 심장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김순자. 그 이름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나는 김순자다. 김반찬집이 아니라 김순자. 75살. 아직 살아있고, 아직 국을 끓이고,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창문 밖으로 벚꽃이 날렸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어디론가 떠나갔다. 나는 그 꽃잎들을 바라보며 다음 국을 생각했다. 내일은 뭘 끓일까? 된장찌개, 북어국, 아니면 오랜만에 갈비탕.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근질거렸다. 인생은 계속된다. 국도 계속 끓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